네, 안녕하세요. 이미지과 지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료실에서 필요한 구강 스캔의 기초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 나눌 것은 이제 교합 스캔에 관한 건데요. 교합 스캔은 구강 스캔에서 교합 스캔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러버 머테리얼로 교합을 체득했을 때보다 구강 스캔은 조금 더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지금 i500에 있는 예전에 있는 스캐너로 이제 스캐너했을 때 스캐너에서 본 교합과 그리고 우리가 스캔해서 교합 파일 추출해 가지고 다시 한쪽을 얼라이먼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엑소에서 진행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같은 경우는 3G에서 진행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30번대 저 하얀 부분이 교합이라 보면 되는데요. 다 달라요. 즉 교합을 머징한 알고리즘은 다 조금씩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똑같은 환자를 스캔하더라도 야 3CA 거는 좀 많이 물리던데 메디트 건 좀 적게 물려, 프라임 거는 뭐 아주 안 물리던데, 이런 걸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마다 또 교합의 어떤 치아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과교합된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거를 더 보상하겠냐는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모두 차이가 있거든요. 회사마다 모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교합 특성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에 따라서 그 교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공소 측에서도 내가 이런 스캐너를 사용하니까 이런 스캐너의 교합 특성은 이런 거더라고, 뭐 기공일을 많이 하신 교사 선생님께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캐너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환자를 스캔해도 3쉐입이랑 메디트랑 뭐 덴스프라이스랑 다 같이 오지 않습니다. 교합을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스캔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회사마다 교합을 처리한 알고리즘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교사 선생님께서 교합을 좀 더 높게 제작하든가 좀 더 낮게 제작하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교합을 잘 측정해 주긴 해야 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건 둘째치고 회사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면 내가 그거는 잘 교합을 체득해 줬을 때 얘기인 거니까, 내가 잘 교합을 체득해 못 해주면 회사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합을 체득하는 거 먼저 말해드리면 교합은 완전 누워서 체득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반쯤 누운 상태가 훨씬 낫습니다. 완전 누우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 위치가 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너무 꽉 물면 안 됩니다. 꽉 물면 무조건 언더바이트 나옵니다. 치주인대가 때문에 50마이크론 정도 양쪽 위아래 이동해 버리고요. 그리고 그만큼 더 스캐너가, 특히 몇몇 스캐너들은 과교합을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 언더바이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분한테 무는 걸 좀 연습시킨 다음에 살짝 물어보세요 한 상태에서 교합 스캔하는 게 좋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교합 스캔 금방 하죠.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이트 머테리얼을 물고 있어야 되는 거라면 한 1분 30초 이렇게 물고 있어야지만 교합 스캔은 금방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치아가 닿을 정도만 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교합 스캔을 체득해 버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였지만은 교합 스캔을 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전송해야 됩니다.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적어도 사진을 찍고 컬러 모드로 교합 스캔을 하게 되면은 저기 찍혀 있는 교합점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아주 간단합니다. 노련한 기용사들은 이 교합점을 보고 교합을 조정합니다. 스캐너에 따라서 교합 알고리즘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저거죠. 저게 가장 믿습니다. 실제로 찍힌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교합을 조금 조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합점을 찍고 스캔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진까지 저렇게 전송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강 스캔을 통해서 한다, 교합점 찍고 교합점을 찍고 구강 스캔한다는 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거는 위생 선생님들에게 무조건 교육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안 하고 내가 구강 스캔을 통해서 보철 제작한다? 그거는 정말 대충 진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교합 스캔을 해야 되냐? 나온 것처럼 3번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치부는 다 스캔이 되게 해야 됩니다. 4개 정도, 4, 5, 6, 7 4개 정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편측 보철 한두 개짜리 편측 보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편측만 체득하면 되고요. 전화기인 경우에는 좌우를 다 해야죠. 그리고 편측 보철이라도 프리핸드 2개, 3개 넘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양측을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케어스트의 덱시스의 제품인데요. 이건 약간 스캔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는 프리핸드가 너무 잘 안 맞아요, 이런 거 질문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프리핸드 저렇게 치아가 4, 5, 6, 7이 다 없었을 경우에는 턱 관절이 변형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저런 분들 물라 그러면 항상 꽉 물입니다. 꽉 물면은 언더바이트 나오죠. 이제 언더바이트 나오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제일 권장해 드리는 거는 문의 연습을 시키고요. 그래도 보철이 안 나온 경우에는 뭐 저희도 자주 쓰지만 바이트 인상제로 살짝 무시라고요. 살짝만 그냥 물고 계시라고. 그리고 저걸 다시 물게 합니다. 저거 무상태로 바이트 스캐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환자분들 구강 스캐너가 들어가면 꽉 무시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몸이 반응해서 꽉 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언더바이트가 나는 건데 저렇게 버리면 이제 꽉 물고 싶어도 저게 있어가지고 꽉 많이 못 물죠. 이제 그래서 저렇게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프리핸드 같은 경우 저렇게 만들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교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교합을 체득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교합 찍어 놓은 거랑 확인해 봐야죠. 정확하게 나왔나. 이것도 필수입니다. 내가 만약에 했는데 정확하게 안 나왔어. 교합 스캔 잘못된 거죠. 그대로 보여버리면 기공소에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뭐 쉽게 말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준 건데 기공소에서 무슨 수를 해도 잘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까만 점이랑 녹색 점이 비슷하네. 그럼 잘 나온 거죠. 그럼 이제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교합을 다시 체득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프로토콜에 따라서 덜 물고 이런 걸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가끔 스캐너 교합 알고리즘이 한계로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공소에다가 잘 전달을 해야 되죠. 교합점이 이렇게 찍혔고 심스탁이 이렇게 밀렸는데 실제로 지금 구강 스캐너에서 머징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이 교합점에 따라서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면 기공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CAD 프로그램 상에서 다시 재교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교합점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이론적인 것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시죠. 단착군이 모이고 그리고 프리시전과 어떤 트루니스에 대한 건데요. 이거랑 약간 더 쉽게 설명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한 번에 쫙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요. 그중에 우리는 걸러가지고 일부만 취한 다음에 렌더링, 즉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도 밝은 파란색이 있고요. 어두운 파란색이 있으면 어두운 파란색은 이제 데이터는 오지만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중에 신뢰성 있는 것만 추출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요즘은 수많은 데이터가 왔지만 이 중에 신뢰성 있다 생각하는 저 데이터 5개만 얘가 골라가지고 선을 이렇게 쫙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밖에 있는 데이터 몇 개 더 왔죠. 이제 몇 개 더 데이터까지 생각한다. 이것도 신뢰성이 있네. 그러면 이거 중간 정도의 선을 그려야지 하면서 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아웃라이너라던가 이상한 데이터에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오리지널 데이터를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상한 데이터를 많이 들어오면은 이상한 데이터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몇몇 스캐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캐너들은 스캔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하죠.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보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스캔을 되게 잘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점점 보정되다 보면은 지금처럼 실제 맞는 데이터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건전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가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불건전한 데이터를 만드는 건 대표적인 이런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메탈들이 있을 때 샤이닝 거죠. 스캐너를 진행해 보면 가다가 멈추거나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상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있던 거랑 다른 거죠. 스윙 알고리즘에서 다르기 때문에 머징이 안 되는 거죠. 머징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들어오더라도 설령 들어서 잘 됐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반사 때문에 그런 거죠. 정반사를 넣기 때문에 정반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상가법에서는 거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스프레이를 그냥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프레이 타입뿐만 아니라 이게 바른 타입도 있죠.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 상가법 계열 스프레이 제품들에서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고민하면은 설령 스캔이 됐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최근 스캐너에 쌓은 속도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 자료인데요. 모든 스캐너가 다 빠릅니다. 충분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스캐너가 내가 얼마나 빠르게 되냐 안 되냐는 중간에 한번 끊기거나 말거나 이런 겁니다. 끊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리마커블한 포인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거입니다. 좀 샤이니한 표현들, 특히 메탈이 약한 그 상가법 계열들은 저거에 정말 약합니다. 훈련되더라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무조건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컴포칼과 그 트라이앵글러 방식 어떤 차이에 말한 거고요. 컴포칼은 트라이앵글러는 우리 눈에 보는 똑같은 거고요. 컴포칼은
공초점인데 우리 어릴 때 그 슬릿을 이순슬릿 실험 어릴 때라 그러니까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이순슬릿이랑 비슷한 것으로 슬릿 조절을 통해 가지고 파동을 조절해서 거기에 있는 파장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컴포칼은 앞에는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뭐가 많이 들어가요. 비쌉니다. 제작 공정이. 그에 비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아주 심플하죠. 거울 2개면 끝이에요. 그래서 컴포칼이 제품 비싸고요. 3C앱이라든가 프라임 스캔, 쓰레기 중에 프라임 스캔만 컴포칼입니다. 그 전에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이테로 고가의 제품들이 컴포칼이고요. 그 외에 나와 있는 20개 제품 모두 트라이앵귤레이션이에요. 상가법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트라이앵귤레이션이 많이 변해갈 겁니다. 이쪽이 훨씬 더 저렴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점점 해결하는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보급형 제품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기술적으로 성숙하면 살아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레이를 아끼실 필요가 없는데 현재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제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바른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사용해 보시고 쓰시기 편한 제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티슈입니다. 소프티슈는 말해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하나는 리마커블, 즉 특이점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쭉 이어진 전치 같은 경우는 쭉 이어지죠. 두 번째는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어태치 아닌 연조직 쪽은 뮤코사 쪽은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전치인 경우에 왕왕 이런 경우 꽤 생깁니다. 지금 임플란트를 3,3을 식립하고 1,2,1,2가 비어 있죠. 그럼 이랬을 경우에 한 번에 쭉 스캔하면 저기서 가운데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머징을 하지만 머징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조금씩 틀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건전한 데이터 때문에 불건전한 데이터를 내가 어떤 데이터가 불건전한지 알고 정확하게 걸러야 되는데 정확한 걸은 게 떨어지다 보니까 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죠. 그죠? 실제로는 저희가 작업을 한 뒤에 디자인한 거와 입안에 들어간 거를 머징했는데 40번대 기준으로 맞춰다 보니까 30번대는 휘어진 게 보이죠. 파란색이 쫙 밖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휘어져 버렸죠. 스캔 됐어요. 즉 불건전한 데이터 많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데이터가 안 좋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 컷에 한 컷은 좀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한 치아 1개 반에서 2개 정도인데 연조직만 촬영되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렇게 기어질 경우.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조직만 있지 않게 하드한 조직이 있게 하게 아니면 특이점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비입니다. 보비로 지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추천해 드린 거는 이렇게 해도 별로 보첨을 제작하거나 판이 제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이제 마취를 좀 해야 되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옛날 자료인데 치아도 예전에는 잘 스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치아에도 저렇게 하기로 하고요. 아니면은 치은 같은 경우죠. 치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레진을 쏘는 거죠. 레진을 파닉 부위에 좀 쏘긴 그러니까 파닉 바로 옆에 안 올라가는 부위에 물론 파닉 부위에 레진을 이제 쏜 이후에 그거를 이제 경소 측에서 살짝 제거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렇게 파닉 바로 옆에 쏴가지고 저렇게 하드한 티슈, 레진도 하드한 티슈죠. 저런 게 이어지게 만들면 되죠.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저 부위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만들어 왔는데 약간 안 맞아, 살짝 안 맞아 이런 경우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는 다시 스캔하실 때는 꼭 저런 식으로 스캔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악 같은 경우에 전치 같은 경우에 저렇게 레진을 쏘아서 하드한 티슈, 즉 리마커블한 포인트를 만들어줬죠. 여기는 예전인데 러게가 너무 이분은 이제 팔라탈에서 머징하는 경우였는데 러게가 너무 이렇게 평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루게 쪽에다가 이제 보비로 어떤 특이 포인트를 만들어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 일어나는데요. 가끔 전치만큼 아니지만 가끔 일어납니다. 하악 대구치 쪽에서요. 하악 대구치 쪽에서. 왜 그러냐면 사악 같은 경우 팔라탈이 있어가지고 이 힘이 좀 적은데 하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전체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 6, 7번 올라가면서 커버 오브 스피드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밖으로 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상악 스캔은 그나마 상악은 스캔할 때 환자가 덜 움직입니다. 근데 하악은 더 많이 움직이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4번, 5번, 6번, 7번이잖아요. 5번이 파닉이죠. 그거는 저희가 실제로 디자인하고 구강 스캔한 거랑 해보면 또 안 맞아요. 밖으로 휜 거죠, 이제. 이만큼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환자가 많이 움직였고 하악이 휘었기 때문에 5번 자리에 좀 더 적극적인 이제 처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캔 어버트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스캔 어버트먼트는. 이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었고 지금은 뭐 이제는 많은 것들을 다 처분하고 특정 제품 아니면 예전엔 저희가 만들어서도 많이 썼거든요. 특정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게 레퍼런스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은 어떤 거냐면 스캔 바디는 라이브러리는 3쉐이비나 엑스퀘드에서 같은 그 덴탈 캐드 회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스캔 바디 라이브러리는. 그랬을 때 그들이 표준 모 형태로 제시한 게 저거입니다. 동그란 막대기에서 한쪽만 딱 컷해 놓은 거죠. 이제 이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예전에 다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철 제작하기 매우 불리합니다.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세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왼쪽에 보면 동그란 상태에서 위에를 딱 컷한 건데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메시 보이는 것처럼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이제 뭐 덴탈 캐드 상에서 머징하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레퍼런스 타입은 아니지만 레퍼런스 타입으로 스캔했을 경우에는 레퍼런스 타입은 스캔이 다 되어야 됩니다. 다 된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영역이 생겨요. 어디냐? 지금 파란색 화살표 같은 데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접체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녹색도 잘 안 돼요. 디스탈에 했을 경우에는. 저 7번 같은데 레퍼런스 타입 다 꽂고 그 뒤쪽까지 녹색까지 스캔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요.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레퍼런스 타입이 저렇게 길어버리면은 치아의 파란색 화살표, 즉 치아의 디스탈이죠. 지금 4번 디스탈이죠. 여기가 잘 안 나옵니다. 가려져가지고 스캔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임플란트 스캔하면 2번 스캔하고 하잖아요. 스캔 바디 꽂고 한번, 스캔 바디 빼고 한번. 어쩔 수 없이 스캔 바디 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데 가려져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레퍼런스 스캔 바디 같은 경우는 스캔 바디도 다 스캔돼야 되고 스캔도 2번 해야 되고 그리고 설령 스캔한다 그래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머징에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보철도 정확하지 않고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것도 같은 약간 다른 스캔 바디긴 한데요. 저렇게 7번 디스탈이죠. 저렇게 스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좀 협측 근육이 발달하신 분들은 7번 디스탈 스캔하려고 그러면 스캐너가 안 들어가요. 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 들어갔을 경우에 스캔이 안 되면 이렇게 스스로 보관법을 통해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얘가 가상으로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당연히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죠. 그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해주면 좋은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라 저런 낮은 스캔 바디입니다. 우리가 흔히 힐링 타입 스캔 바디라 그러죠. 이제 힐링 타입 스캔 바디라고 하는 건 정확한 용어는 인코디드 스캔 바디입니다. 인코디드 스캔 바디는 표면 위쪽 교환면 쪽에 어떤 교환면 머징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스캔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레퍼런스 타입은 전체를 다 스캔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왜 그러면 힐링이라 부르냐? 힐링 대용으로 쓸 수 있거든요. 생긴 게 힐링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힐링 대용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쓰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 교환면만 스캔하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높게 장착할 필요가 없이 낮게 장착하면 됩니다. 즉 치음이로 한 1mm만 노출되게 장착하면 되고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냐? 마지막 치아의 어떤 파란색 면이죠. 디스탈 면이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환면만 스캔하다 보니까 막 내가 뒤쪽에 꺾어가지고 스캔 바디가 다 나오게 이렇게 스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치은이로 한 1mm 노출된 부분만 스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 바디들은 그냥 내가 2번 스캔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스캔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교환면만 라이브러리만 하면 훨씬 더 부정확하지 않아 하는 것보다 저렇게 라이브러리 길어가지고 Z축이 길어버리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부정확합니다. 보철이 만들었을 때. 그래서 보철이 만들어지는 것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캔 바디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보철을 만들 수 있고 제작에도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압 보철을 다룰 때 얘기했지만 저런 레퍼런스 타입으로 전압 보철 못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몇 번씩 스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힐링 타입, 인코디드 스캔 바디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힐링으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힐링으로 써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힐링으로 쓰면 좋은 점은 내가 잘 체결해 놓으면 처음부터 치은이로 한 1mm만 노출되게 체결해 놓으면 굳이 내가 스캔을 하려고 할 때 힐링을 빼고 스캔 바디를 꽂고 다시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환자 왔을 때 바로 스캔하면 되죠. 그러면은 편리합니다. 장점은 이거고요. 단점은 힐링으로 체결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
스캔이 잘 되려면 스캔 바디가 이렇게 샤이니, 메탈이면 안 되고요. 거칠어야 됩니다. 거칠거칠해야 돼요. 그래야 스캔이지. 아까 서두에 말씀해드린 것, 저번에 말해드린 것처럼 정반사 재질이 아니라 난반사 재질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러프 서페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힐링을 러프 서페이스로 만들어 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태가 많이 생겨요. 많이 끼어요. 거기에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오시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많이 끼어 있단 말은 스캔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 막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 스캔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스캔 바디가 힐링보다 훨씬 더 비싸죠. 얼마 못 쓰고 이제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제 그게 두 번째 먼저고, 그러면은 스캔 바디를 매끄럽게 만들어 버리면 되지 않냐라고 했을 경우, 매끄럽게 만들어 버리면 스캔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힐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스캔 바디 용도로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 바디는 모든 스캔 바디를 보면은 NUA 계열이라는 너렉사용 스캔 바디 빼고는 다 저렇게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각진 부분이 왜 있냐? 저 부분은 헥사를 나타냅니다. 저게 헥사의 한 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버트먼트를 만들었을 때 저거에 맞춰가지고 헥사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각진 부분은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저거 잘 안 나오면은 나중에 헥사가 안 맞아요. 뭐 실제로 이거는 저희가 만든 스캔 바디인데요. 보시면은 보라색이 어떤 펜타캐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위에만 있죠. 교화면만 있죠. 그래서 교화면만 머징하기 때문에 저 부분만 잘 나오면 됩니다. 뭐 저희가 만든 스캔 바디고요. 최근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캔 바디입니다. 스캔 바디를 종합하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레퍼런스 타입보다 힐링 타입이 월등히 좋습니다. 힐링 타입이 최근에는 모든 회사에서 거의 다 나와요. 뭐 모든 임플란트 회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더 좋은 제품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비슷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힐링 타입은 무조건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료 시간도 짧고요. 위생사 선생님들 편하고 보철 정확도도 높습니다.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힐링 타입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직경이 여러 가지도 있고 높이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높이는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내가 체결을 했을 때 한 1, 2mm 정도 노출되게 하는 거고요. 직경은 가능하면 내가 치은에 좀 민감하다면은, 커서 어버트먼트 치은 만들어진 게 민감하다면은 내가 사용하는 치아의 직경과 비슷한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치 같은 경우 6.5를 쓰는 게 좋겠죠. 소구치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써주는 게 좋겠고요. 하악 전치 이런 거 4.5 쓰면 되겠죠. 근데 굳이 그런 걸 안 따진다 싶으면은 그냥 5.5로 쓰셔도 됩니다. 5.5, 4.5만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6.5 잘 안 씁니다. 그 대구치 같은 경우에는 치은 커스텀 버튼 치은 높이가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5.5 하나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치은은 위로 한 1mm, 1, 2mm 정도 노출되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전압보철을 만들 때는 좀 더 노출돼야 됩니다. D커브 무조건 잘 나와야 됩니다. 꼭 나와야 헥사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1, 2mm 노출하다 보면은 아무리 낮아도 인접면이 좀 갈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저렇게 치아가 짧은 경우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한 번에 스캔했을 경우에, 한 번에 스캔한다는 거는 스캔 바디를 꽂고 그냥 크라운 스캔 오더를 내가지고 한 번 스캔한다는 거죠. 스캔 바디 빼고 다시 한 번 스캔하는 게 아니라. 이랬을 경우에는 갈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스캔한 다음에 인접면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당연히 스캔 바디랑 인접면이 잘 스캔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공소에 관한 건데요. 기공소와 기공에 관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길지 않습니다. 오늘 기공을 얘기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메인테넌스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내가 기공소에서 많이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스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지르코니아 크라를 만들어서 기공소에서 둘 다 만들었잖아요. 적합을 봐요. 안 맞네? 말을 파내줘야지. 파냅니다. 그리고 모델이 있으니까 모델에 꽂고 적합을 또 봅니다. 안 맞네? 인점 조정하고 교합 조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랄 스캔을 했을 때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건 위반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기공소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밀링기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디자인한 대로 밀링기가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밀링기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내가 만들었더니 훨씬 더 낫던데? 원장님들 처음에 밀링기 사서 만들면은 잘 맞습니다. 밀링기 새 거잖아요.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특히 기공소는 엄청 많이 쓰죠. 치과보다. 점점 더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되게 단단한 거를 이 메탈보가 갈리면서 깎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터의 문제라던가 이 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300개씩, 500개씩 지르콘을 했다면 뭐 이 구강 스캐너 넘어오면서부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밖에 안 깎아요. 그 이상 깎으면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버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자주 걸어야 되는 거고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표현하자면 커스텀 버튼 같은 경우에는 CNC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환봉을 가지고 가공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축 가공기가 많은데요. 사축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커스텀 어버터먼트가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커스텀 어버터를 가공한 뒤 이거를 진지바 레벨에서 어버터먼트로 해서 재스캔해서 보초를 만들고 이랬을 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캔에서는 환봉 가공보다는 커스텀 어버터먼트에서 가공하는 거를 훨씬 더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은 모델리스, 모델 프레이, 어떤 컨택이나 모든 걸 다 맞출 것인가 하면서 모든 수치를 다 넣고 한번 800개 케이스에 대해서 다 조사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다음에 이제 분산 분석이랑 회귀 분석을 돌려가지고 하는 거죠. 뭐 스캐너 종류, 스프레이 종류, 뭐 프리핸드 유무, 작업실 종류, 스캔 램퍼처 플랫폼 다 잘 지켰다면 다 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메인테넌스가 중요해요. 메인테넌스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기공소를 찾아야 됩니다. 임플란트 얘기하는 경우에 커스텀 어버터먼트에서 좀 얘기하자면 환봉 가공 같은 경우에는 환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헥사 파트가 나와 있고요. 저 헥사 파트를 잡고 위에 있는 저기 덩어리를 깎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이렇게 잡고 깎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옆에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깎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생각해 보시면 그 헥사 작은 거 깎고 쇠를 메탈을 밀 수 있을 정도로 버가 왔다 갔다 버립니다. 힘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휘어져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얘가 휘어져요. 휘어지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가공이 안 됩니다. 환봉 가공의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다 제대로 가공이 안 됩니다. 리버스로 반대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도 휘어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이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반 가공이 제일 낫습니다. 선반 가공이라는 건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기성 어버터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 생각합니다. 기성 어버터먼트도 내가 그 아주 큰 공장용 기계가 처음부터 깎아낼 거잖아요. 선반 가공 커스텀 어버터먼트도 기성 어버터 만드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 깎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된 업체를 찾아야 돼가지고요. 이걸 외주로 가공해 주는 곳이, 이것만 가공해 주는 곳이 꽤 있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잘 가공해 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가서 이런 것만 가공을 의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잠깐 최종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동해도 측정 이런 거는 병원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교합점을 남겨야 됩니다. 보철은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마찬가지고요. 스캔 바이를 체결하고,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스캔 바이 체결을 당연히 확인해야죠. 대합 스캔하고 작업 스캔하고, 작업 스캔을 꼭 잘해야 됩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요. 교합 확인하고, 교합 스캔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교합 스캔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똑같은 거죠. 교합을 확인하고, 교합 찍고, 교합 확인하고, 스캔 바이 체결, 스캔 바이 확인, 스프레이 필요한 뿌리고요. 작업자 스캔, 대합지 스캔, 그리고 추가 스캔을 하고 필요시에 교합 스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짧게 했어요. 교합을 확인하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부터는 좀 보철로 과연 내가 이제 구강 스캔으로 얼마큼 어떤 보철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서두에 얘기해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다 보면 됩니다. 단 이제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먼저 지대치 보철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다 할 수 있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지대치 보철 오직 뭐에 달려있냐? 원장님의 프랩에 달려있습니다. 프랩에 달린 거지. 다 할 수 있고, 특히 전압 보철 같은 경우는 교합 과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압 보철을 구강 스캐너로 하면서 교합 과상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3D 프린터로 프린팅 하면서 거상해 보면 이전에 했었던 거랑 비교했을 정도로 편리하게 전압 보철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다 할 수 있고요. 스크류 타입, 특히 뭐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MUA의 확장된 버전이라든가 아니면 링크의 확장된 버전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진은 상관이 없습니다. 레진은 진지바 폼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다 할 수 있고요. 약간의 아치가 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거는 스크류 타입은 항상 두 개치야 임플란트 같은 경우 두 개치야 정도까지만 추천해 드립니다. 임플란트 3개, 4개 만들더라도
예지성이 떨어져요. 항상 같은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예지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스크류 타입에서 미세하게 차이 나버리면 패시핏이 안 돼버리죠. 그래서 2개 치아 정도만 하실 권장해드리고요. 4, 5, 6, 7하면 4, 5 따로, 6, 7 따로 이렇게 모처를 만드는 거죠. 이제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각 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했는데 저희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전압보철까지 다 모두 구강 스캔을 통해서 인프레션 뜨는 게 아니라 오직 구강 스캔만으로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 그때는 누가 알려주거나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수익에 기초한 스캔입니다. 즉 내가 어디서 이어서 간다, 특이점이 있다, 이런 걸 꼭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스캐너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커스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커스 너무 많아버리면은 오히려 그 불건전한 데이터가 돼서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랩 같은 경우는 기본은 끝입니다. 교과서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배운 대로 날카로운 거 피하고 맞은 라운드 숄더 갖게 하고 뮤직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무조건 놓고 스캔. 만약에 내가 스프라 마진을 해가지고 그냥 안 보인다, 잘 보인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마진 같은 경우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스캔을 보이는 거고. 인레이는 말해드린 것처럼 인저면 바스가 너무 깊을 경우에는 레진 에딩을 통해서 깊이를 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합은 앉은 상태에서 약하게 물리웨이싱 하고요. 혹시나 만약에 내가 프랩하는 치아라면 프랩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프랩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치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교합 머징에 유리하기 때문에 프랩 전에 먼저 교합까지 스캔하고요. 그리고 프랩 이후에는 프랩된 치아만 다시 한번 작업 측 치아 그거 하나만 스캔해주면 되는 거죠. 말하는 것처럼 95 위주로 한 4개 치아, 3번 디스탈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합 사진, 교합지를 꼭 찍어야 됩니다. 꼭 찍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꼭 해야 됩니다. 자, 금속, 샤이니한 재질을 갖다 스프레이 아끼지 마세요. 뿌리세요.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조직은 한 컷에 연조직만 들어오는 건 상관이 좋습니다. 보철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꼭 추가적인 지체, 아까 본 것처럼 보비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레진을 올리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캔 바디는 가능하면 힐링 타입, 즉 인코디 타입 스캔 바디로 스캔하는 게 좋고요. 이런 같은 경우는 크라운으로 1회 스캔하면 됩니다. 지금 일어난 1~2mm 정도 노출되게 하고요. 각진 부분, 즉 D컷이 잘 나오게 스캔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용소는 말해드린 것처럼 메인테너스 잘 되고 있냐, 이걸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환번 가공이 적절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선반 가공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장님께서는 주로 진료를 하시죠. 구강 스캔을 하고 제작하는 거는 위생 선생님과 기용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잘 긴밀한 협조가 돼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구강 스캔을 통한 모델리스트 제작에서는 어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서로 정보가 잘 많이 오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이전에 내가 러버 임프레션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보철이 정확하고요. 놀라울 정도로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시간도 짧아집니다. 너무 좋은 거죠. 환자 만족도 올라가고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의 습관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저희는 디지털을 도입하는 치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따라가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직원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센터 돌려 있어가지고 내가 구강 스캐닝 문제다, 보철이 문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웨비나도 있고요. 그리고 온 오프라인 코칭도 있고 말한 것처럼 튜토리얼 다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좋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고객센터도 있으면서 말해드린 것처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 가능 검증을 해드려가지고 환자를 잘 보낼 수 있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이보다 어드밴스된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